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군대와 법치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군대에도 법치주의가 적용된다는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법치주의가 실현되려면은 행정을 하는 우리 군인들이 법에 대하여 소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어디인지 정도인지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군대와 법이라고 했고 이제 또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군에 관한 법령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법치주의라고 했을 때는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준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특히 무력 충돌과 전쟁과 관련해서 할 국제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치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법치주의의 우리 법률 용어사전에는 국가 권력은 사람의 자의적, 폭력적 지배, 즉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인치를 배제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행사되어야 된다는 것, 인치에 상반된 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법의 지배를 룰 오브 롤을 요구하는 헌법 원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를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 한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국가의 모든 권력 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국회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곧 법치 행정이죠. 우리 군은 법치 행정을 이제 준수해야 되겠죠. 우리 국군이 이제 법치 행정을 준수해야 된다, 또 법치주의에 근거해야 된다는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면요. 우리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 보훈수권자로서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또 수호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제 탄핵 심판의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그 상징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준법을 해야 되고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된다면은 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들은 또는 국군은 당연히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되겠죠.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군을 통수하고 국군 조직과 편성은 헌법에 다 규정이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또 대통령도 그냥 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해야 되고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거기에 부서를 해야 되고요. 또 주요 사항들은 국무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죠. 이러한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탄핵 소추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군의 법치주의의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종 법령에서 군인들이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치주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군인은 또 국가공무원인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은 국가공무원에게 법령 준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군인공무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은 군인들에게 임관선서 또는 임용선서, 입영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군인들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군인복무기본법에 보면은 군인 정신 중 군기란 무엇이냐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요.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복무기본법 34조에서는 군인은 전쟁법, 즉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이제 국내법, 국제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 다시 말씀드리면 법치주의를 시행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한편 이제 군인은 이제 상급자는 또 지휘관은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는 부하들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 그 명령이 법치주의에 근거한 명령이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법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복무기본법은 상관이 또는 군인이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하면은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은 내려서 안 된다. 이 말은 직무와 관련 있는 내용이 되고 법규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부합하는 명령을 내려야 되고 또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권한 내의 사항에 대해서만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군인복무기본법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군대도 당연히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고 또 법치 행정을 구현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군대는 뭔가 법이 통하는 사회보다는 뭔가 그렇지 않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인식, 오해가 있는데요. 일부 지휘관들은 이제 규정과 방침에 따라 이제 부대를 지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규칙에 따라서 부대를 지휘하라는 것이죠. 행정 규칙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아니고 그 부대 지휘관의 사실은 의도입니다. 그래서 규정과 방침에 의한 지휘는 법치 행정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이러한 행정 규칙이 특히 법률에 위배될 때는 그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또 일부 지휘관들이나 간부들께서는 준법 장병들의 준법 정신이나 를 강조하거나 또는 엄벌에 처한 신상 필벌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치주의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병에 대한 그 법규를 준수하거나 또 위반 시에는 엄벌하겠다, 신상평벌하겠다는 것은 법치 행정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고 엄벌을 강조한 법과 사상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실은 법치 행정이라나 법치주의는 권한을 가진 자, 군에서는 상급자 또 지휘관이 지켜야 될 덕목이지 부하들이 따라야 할 덕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관리 훈령에서도 지휘관은 부대를 지휘함에 있어서 모든 법령과 규정 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식과 경험에 의해 부대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법치 행정, 법치주의를 위반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법치주의의 최종적인 것은 그 처분, 행정행위가 사법심사, 그 재판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행정처분을 한 군인은 부대 내에서 권위가 추락되고 개인 스스로도 인사, 즉 행정적인, 민사 또 형사적인 각종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법치행정의 주인공은 결국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법치행정의 전대로서 법률에 대한 소양, 특히 헌법과 군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인들의 그 법률 소양은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군인들의 그 법률 소양 또는 지식 수준은 일반 공무원보다는 높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 왜 그런지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군인은 전투원이다. 전투원이다. 그래서 군인은 용감해야 되고 체력이 강인하고 또 국가와 상관에게 충성을 하면 된다. 그런 인식이 이제 강하고 이런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 문반들이 해야 될 일인지 무인의 덕목은 아니다. 그리고 또 군대는 뭐 조금 시해법권적인 지휘권이 강하고 시해법권적인 그런 영역이 아닌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 있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우리 공무원이로 임용이 되려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사실 국가공무원 임용 과목이 상당 부분이 법률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임용되기 전에 우리 공무원 응시생들은 법률에 대한 소양이 상당한데 우리 군인들은 간부들 같은 경우에 임용함에 있어서 법률에 대한 소양을 평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이 조금 지식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임관 후에도 사실 이제 기본 군사 교육이나 또 고등 군사반 교육이나 또 부대 교육 등 각종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 법률에 대한 과목을 체계적으로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법률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군인에서 어떻게 법률 지식을 함양할 것인가 그런 방법이죠. 제가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 부합하는 군인은 어떤 군인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군대가 요구하는 군인은 두뇌를 사용하고 다양한 민족이나 문화와 어울릴 수 있는 군인, 애매모호한 상황을 참아내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명령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정도로 질문하는 군인, 생각하는 군인이라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의 전쟁은 과거처럼 군대와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그런 전투라기보다는 선형적인 전투라기보다는 비선형적인 전투고 또 민간인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전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휘관이라든지 간부들은 법률에 대한 소양이 있는 다시 말해서 스마트한 그런 군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앞으로 군인은 좀 그런 부분을 군인의 덕목이라는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군복무 전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군 간부들에서 세계적인 법규 교육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국방 관련된 법령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의 체계는 우리 군지휘체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군지휘체계 체인 오브 커맨드라고 하는데요. 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 육군으로 말하면 최말단 소대장까지 이러한 지휘계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도 최상위에 이제 헌법이 있고 법률 조약 그리고 그 해당 부대의 행정 규칙, 부대 예규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예를 들자 보면은 우리 헌법 74조에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있죠. 법률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 조항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국군 조직법을 두고 있고요. 또 이 국군 조직법에서는 육해공군 해병대 등 상위 부대에 관해서 임무와 조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하위 제대를 어떻게 편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를 만드는 기본 구조 원칙에 대해서 국방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째라는 것을 두고 있고 또 보병 사단령, 함대령 또는 공군 전투 비행단령 라든지 이런 대통령령으로 각 부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행정부에서는 우리 국방부의 국방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훈령, 또 육군본부, 각군본부에서도 정원 및 편성에 관한 업무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에 관한 를 규율하는 법령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9월 1일 2020년 9월 1일 현재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한 개가 있고요. 당연히 헌법은 한 개겠죠. 그리고 법률이 1,496개, 대통령령이 1,753개, 그리고 총리령이 89개, 부령이 1,255개,
뭐 해서 그 헌법 한계와 4,943건의 유효한 그 법령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부 소관 법령은 297개입니다. 과거 이제 우리 군 관련 법령집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44편으로 이렇게 법령들을 구분했는데 국방과 관련된 것은 13편, 군사편, 14편, 병무, 15, 국가보안 이런 것들이 우리 국방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군과 관련 법령들을 우리 군에서는 국방관계법령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 조직은 국군 조직이 보면은 병력, 군인이죠, 군무원, 그리고 물적 시설, 무기, 예를 들면 소총, 그다음에 탱크, 전투기, 함정 이런 것이죠. 장비, 장비는 뭐 포크레인, 물자는 우리 군인들이 입는 피복, 또 양식, 식량이죠. 이런 것들. 시설은 진지나 또 부대 주둔지나 또 우리 장병들이 기거하는 생활관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전체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엮어서 리더십이나 작전술로 이제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법률들은 이러한 그 병력 또는 물적 시설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또는 이러한 요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규정을 두기도 하고 또 위반했을 때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군사적 필요, 이제 military necessity라고 하는데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이제 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에서는 이제 병과라든지 또는 그 참모 조직을 편성을 하는데 그 사람에 관한 것은 이제 인사적인 영역이죠. 인사, 의무, 군종, 헌병, 업무 이러한 참모들이 관리하는 법률 또는 그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군인사법이라든지 군무원인사법, 강력법, 군인보수법 등 이러한 군인사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작전, 이러면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기밀보호법, 또 군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기지보호법, 그 다음에 조직에 관한 것은 각군사관학교 설치법, 또 우리 통합방위작전에서 통합방위법 이런 그 법률들이 있습니다. 물자와 관련해서는 그 군수품관리법,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또 무기라든지 장비라든지 획득하는 방위사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병력 의무 형성에 관한 것이죠.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예비군법, 징발법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보훈 기타 특별법, 폭력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뭐 아주 기초적이지만 이러한 우리 군인들께서 이러한 법률들을 그럼 어디서 찾느냐? 뭐 가장 간단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과거에는 대한민국 우리 법제처에서 그 직접 종이로 된 그 대한민국 법령집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또 대통령이 나오면은 그것을 이제 인쇄를 해서 가지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는 국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인터넷이나 PC나 모바일로 앱으로 그 법령, 조약, 행정규칙까지 우리나라 총체적인 법령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조약은 특별히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령들을 그럼 우리 군인들이 이제 직접 해석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법령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재판의 전제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최종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럼 군 인사법에 대해서 군 행정부 내부에서 이런 특별한 규정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 누가 해석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느냐는 것이죠. 우리 모든 법률들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 인사법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과가 담당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과가 법령 해석을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 부서에서 또
법령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국방부 규제개혁 법제 담당관 법무실이죠. 법무실에다가 해석을 의뢰하고 거기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릴 수 없다면은 우리 법제처에다가 법령 해석을 의뢰하면 되죠.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는 형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령들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최종 해석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을 준수해야 되는 군인들의 그 전쟁법 준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패한다. 그럼 우리 국가가 망할 수도 있고 패망할 수도 있고 전투에서 진다. 그럼 우리 군인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전쟁에 있어 가지고도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규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국제법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 이러한 국제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국내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고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쟁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에 있어 가지고는 이러한 자기 나라의 전쟁 수행이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워피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러한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법적인 기반 또 법률 준수 그것을 강조한 나머지 전쟁 워피어가 현재는 로피어가 됐다 할 만큼 작전에 대해서도 법률 준수, 국제법 준수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월남전에 있어서 미군의 밀라이 마을 학살 사건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가해자들은 처벌도 받았지만은 이로 인해서 미군 작전이 국내적인 지지를 상실했고, 그래서 미군이 또 철수하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쟁법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이제 먼저 최상위 개념에 작전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작전법은 군대가 전평치 모든 군사작전을 계획하거나 수행하여 지켜야 될 전체 법 체계, 국내법, 국제법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관한 예산 회계법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때는 작전법적인 개념에 포함됩니다. 국내 통합방위법, 계엄법, 이러한 국방관계법령 전체를 또 작전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작전법 가운데서도 이제 국제법을 우리는 이제 전쟁법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전쟁을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때도 전쟁법을 적용해야 돼서 이때는 전쟁법이라 하지 아니하고 무력충돌법이라고 하고요. 또 이러한 무력 충돌에 있어 가지고 기본 원칙이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제 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국제인도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전쟁법이라는 것은 무력 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어려운 개념인데 유스 에드 벌럼 그리고 유스 인 벨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에드 벨럼이라는 것은 벌럼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고 주스라는 것은 이제 법이죠. 전쟁의 반환법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방지하자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합법적인 전쟁인가 그것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무력의 위협 또는 행사를 금지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 헌장이라든지 각종 군비 통제 제약이 이 체계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유스 인벨러라는 것은 전쟁 중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무력 행사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불문하고 무력 충돌이 개시된 이상 그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규제해서 전쟁 중에도 인도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법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를 협의의 전쟁법이라고도 합니다. 협의 전쟁법을 다시 제네바법과 헤이그법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헤이그법은 전투에서 전투 능력을 상실한 사람, 그러니까 중립적이거나 보호해야 할 인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체계입니다. 그것을 주창한 사람은 스위스 실업가 앙미 귀낭입니다. 이분은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고 솔페리노 추억이라는 그런 책을 저술하면서 이러한 전쟁 중에서 인도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조약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그 전쟁 희생자를 보호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는데요. 그 이제 조직은 국제특십자위원회 ICRC로 발전됐고 조약은 제네바 협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로 이제 앙리 디낭은 1회 1대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법은 현재 4개의 조약과 추가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협약은 그 해상 전투 전쟁에서 적용되는 법이고요. 2협약은 육상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 내용은 전쟁 희생자들이죠. 그러니까 부상자, 질병자들을 보호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군의 의무관, 의무장교, 군종장교들을 보호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협약은 포로들을 보호하자는 것이고요. 제4협약은 전시의 민간인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6.25 때도 조약에 비준을 하지 못했지만은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기로 상호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남북공이 비준을 하였습니다. 헤이그법은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이제 통제하자는 것이죠. 왜 헤이그법이라고 하냐면은 이런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에 이런 전쟁 수단과 방법을 규율하는 국제회의가 헤이그에서 많이 회합하고 조약이 도출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더라도 그 방법들이 인도주의에 부합해야 되고 배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좀 기사도 정신에 부합하도록 규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전투에 있어서도 무차별 공격은 안 되고 군사적인 목표물에만 공격을 해야 된다든지 무기들도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죽게 한다든지 잔인한다든지 무차별적이라든지 이런 무기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조약은 그 육정규칙이라고 불리는 육진에서의 관습과 법에 관한 규칙이 핵심 조약입니다. 그럼 전쟁법은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필요한 기본 원칙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전쟁 무력 행사를 하면서 가지고는 군사적 필요가 있어야지 그런 이유도 없이 적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의 원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민간 시설과 군대 시설, 민간인과 군인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에 대해서 군사 목표물에 대해서만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화랑 5개의 살생 유택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비례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 예컨대 적 부대가 민간 그 시설 부근에 주둔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군이 그 군시설에 폭격을 가한 것은 적법하죠. 그런데 이런 폭격을 가했을 때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이 더 많이 그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럴 때 그러면 공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는 적어도 공격을 해서 얻는 군사적 이익이 민간인 피해보다도 우월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수적 피해, 콜레트럴 데미지라고 하는데 군사 공격이 이 구수적으로 있는 피해보다도 우월해야 이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의 원칙이라는 것은 전쟁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잔인해서 도저히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자면 너무너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또 고통을 주는 그런 평판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독물, 독약이라든지 또 화학무기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는 기사도 원칙입니다. 공정한 합리적인 기만 전술은 쓸 수 있지만은 그 배신적인 전술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군의관 옷을 입었다든지 또 적십자위원회 옷을 입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립적인 사람인 것처럼 해두고 있다가 적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포로인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배신적인 행위는 기사도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이제 조금 말씀드렸는데 전쟁법을 과연 준수해야 되느냐?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전쟁법은 준수하는 것이 자국에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군이 전쟁법을 준수해서 예를 들면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해 줄 때에 적도 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그 전투원들을 똑같이 보호한다는 취지이죠. 다음, 전쟁법을 하지 않으면 국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지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는 전쟁을 준수하지 않으면 예컨대 우리 군이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한다 하면 적들도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순순히 항복을 하겠죠. 근데 아군이 포로를 학대하거나 사살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 적들도 어차피 포로가 되더라도 그 인도적인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아군의 피해도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다음 전쟁의 원칙 이제 경제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경제 원칙은 뭐냐면은 전쟁을 수행하는 아군도 물자라든지 인명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참새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소총을 쏘면 되고 산탄총을 쏘면 되는 거지 포를 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제 전쟁법은 이렇게 준수할 경우는 경제 원칙도 전쟁 원칙 중에 경제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전쟁 준수를 하면 군기강 확립의 기여를 한다는 것이죠. 전쟁법을 무시하고 예컨대 민간인을 살해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는 군의 기강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군대에 영이 쓰지 않죠. 영이 쓰지 않는 군대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법을 준수해야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 회복을 쉽게 촉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쟁법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이 기준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또 군인복무기본법에서도 전쟁법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법을 준수해야 되겠죠. 이건 우리 개별 군인들이 이제 전쟁법을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헌법 조항이 있고요. 모든 군인에게 전쟁법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또 군인들에게는 전쟁법 숙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에게는 전쟁법 교육을 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합동 기본 교리에서도 우리 그 전쟁 원칙 가운데 합법성의 원칙과 절대의 원칙,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작전은 국제법, 국내법에 합법적으로 부합하는 작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불필요하게武力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절도 있게, 절제 있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절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네바 제1추가 의정서는 이제 군대란 무엇이냐 할 때에 바로 이제 전쟁법을 준수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만 군대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법 위반을 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전쟁법을 위반하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을 받지 못하죠. 예컨대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하여 총격을 가하면은 이 군인은 이제 우리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해서 살인죄로 이제 처벌받는 거죠. 또 이러한 우리 국내 법정에서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전쟁 범죄는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러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상 이제 우리 군대와 법치주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